증거를 가져와. 그럼 믿어줄게. 플로리다 법정. 미녀 검사가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남자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만 정리하고 있었죠. 하지만 얼마 후 상황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변호인의 탁월한 법률 지식에 감사를 표합니다. 명문가 출신 검사의 무패 행진은 그렇게 끝났고 그녀는 법정을 나서며 중얼거렸죠. 대체 저 사람은 누구지? 미국에서 일어난 사례를 각색한 오늘 사연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플로리다 주 작은 해안 도시의 어느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밤 11시경 흑인 남성 한 명이 편의점에 들어와 점원을 폭행하고 금전 등록기를 털어 달아났다는 게 경찰의 발표였죠. CCTV에는 후드티를 입은 남자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찍혀 있었고 체격은 180cm 정도의 건장한 몸집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20분 후 경찰은 편의점에서 3블록 떨어진 골목에서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마커스 존슨 55세의 흑인 남성이었죠. 그는 밤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했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체격이 비슷했고 현장 근처에 있었으며 무엇보다 그에게는 20년 전 절도 전과가 있었거든요. 체포 과정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손들어, 꿈쩍 마. 권총을 겨눈 경찰관 앞에서 마커스는 황급히 두 손을 들어 올렸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전 그냥 퇴근하는 길이었어요. 그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조여왔습니다. 경찰차에 실려가는 그의 눈에는 공포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20년 전 젊은 시절 저지른 단 한 번의 실수가 성실하게 살아온 20년의 시간을 단번에 무너뜨리고 있었던 거죠. 구치소 면회실에서 마커스는 딸 사라를 만났습니다. 28살의 사라는 아버지가 손을 대자 와락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는 안 그랬죠?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커스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간신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하지. 아빠는 안 했어. 그날 밤 난 야간 근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이었다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 불안이 더 짙게 배어 있었죠. 20년 전 그 사건 때문에 감옥에 다녀온 이후 그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건설 현장으로 향했고 밤늦게까지 일해서 번 돈으로 딸을 대학에 보냈죠. 술도 끊었고 나쁜 친구들과도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범죄자 취급을 받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첫 공판이 열렸을 때 마커스에게 배정된 건 국선 변호인이었습니다. 50대 중반에 피곤해 보이는 남자 변호사는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존슨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건은 어렵습니다. CCTV에 당신과 비슷한 체격의 남자가 찍혔고 현장 근처에서 발견됐으며 전과 기록도 있으니 변호사의 말투에는 이미 포기가 섞여 있었습니다. 마커스는 다급하게 말했죠. 하지만 전 정말 안 했어요. 그날 밤 전 회사 야간 근무를 했고 증인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야간 근무 끝나는 시간이 10시 30분이었죠? 사건은 11시에 발생했습니다. 충분히 범행할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던진 뒤 국선 변호인은 서류 가방을 닫으며 일어섰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라는 말은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다음 사건으로 향해 있었죠. 그리고 법정에서 마커스는 레이첼을 처음 마주했습니다. 예일 로스쿨을 졸업하고 2년차 검사가 된 그녀는 화려한 크림색 슈트를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죠. 연방 판사인 아버지와
유명 검사인 오빠를 둔 명문가 출신답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태어날 때부터 가진 자의 여유가 배어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마커스를 한번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녀에게 이 사건은 그저 무패 행진을 이어갈 20번째 승리에 불과했거든요. 지난 2년간 그녀가 맡은 19건의 사건은 모두 유죄 판결로 끝났습니다. 물론 그중 대부분은 아버지의 인맥으로 배정받은 쉬운 사건들이었죠. 명백한 증거가 있는 절도 사건, 자백한 마약 사건, 목격자가 수십 명인 폭행 사건들. 레이첼은 한 번도 제대로 된 법정 싸움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자신이 뛰어난 검사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공판이 시작되자 레이첼은 공격적으로 몰아붙였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은 매우 명백합니다. 피고인 마커스 존슨은 20년 전에도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법정 안을 가득 채웠죠. 범죄자는 또다시 범죄를 저지릅니다. 이것은 통계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에서도 피고인은 범행 시간에 현장 근처에 있었고 체격 또한 CCTV에 찍힌 범인과 일치합니다. 레이첼은 CCTV 화면을 크게 띄우며 배심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명백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국선 변호인은 힘없이 반론을 시도했지만 레이첼의 거침없는 공세 앞에서 맥을 추지 못했습니다. 첫 공판은 검사 측의 압도적 우세로 끝났고 판사는 다음 공판 날짜를 잡으며 피고인 측은 좀 더 구체적인 변론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라고 말했죠. 법정을 나서는 마커스의 등은 완전히 굽어 있었습니다. 딸 사라가 그의 팔을 붙잡고 아빠, 괜찮아요.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라고 위로했지만 마커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라야, 아빠는 이미 전과자야.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니?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꺾여 있었죠. 법정 복도를 걸으며 사라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버지가 20년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아왔는지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새벽같이 일어나 일터로 향하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밤늦게 돌아와서도 자신의 숙제를 봐주던 손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이중 근무를 자처했던 모습을 사라는 기억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편의점을 털다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사라는 밤새도록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변호사를 구해야 했지만 제대로 된 변호사를 고용하려면 최소 5만 달러는 필요했죠. 간호사로 일하는 사라의 월급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절망적인 심정으로 검색을 이어가던 중 그녀는 한 공익 로펌의 웹사이트를 발견했습니다. 정의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가 첫 페이지에 크게 적혀 있었죠.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도시의 로펌이었습니다. 사라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쓰셨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전화를 받은 건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일 오전에 사무실로 오실 수 있나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신뢰가 갔습니다. 사라는 간신히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했죠. 다음 날 아침 사라는 낡은 세단을 몰고 3시간을 달려 그 로펌을 찾아갔습니다. 건물은 생각보다 작았고 간판도 낡아 있었죠. 1층에 있는 사무실 문을 열자 책과 서류로 가득한 좁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뒤편에 앉아있던 한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라 존슨 씨죠? 민준입니다. 30살 정도로 보이는 동양인 남자였습니다. 키는 175cm 정도로 그리 크지 않았고 낡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두툼한 뿔테 안경 너머의 눈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진지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이 젊은 변호사가 과연 레이첼 같은 베테랑을 상대할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죠. 민주는 사라에게 의자를 권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사건에 대해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그의 영어에는 약간의 억양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15살에 미국으로 이민 온 그는 아직도 완벽하게 영어 발음을 구사하지는 못했거든요. 사라는 그날 밤의 일부터 첫 공판까지의 모든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한마디 말도 없이 듣기만 했죠. 가끔 노트북에 무언가를 타이핑하거나 메모지에 짧게 뭔가를 적을 뿐이었습니다. 사라의 이야기가 끝나자 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고는 조용히 말했죠. 제가 이 사건을 맡겠습니다. 사라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민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는 공익 로펌입니다.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비용을 책정하죠. 사라 씨의 경우는 무료로 진행하겠습니다. 사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주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티슈 상자를 건넸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동료들은 달랐습니다. 로펌의 선임 변호사 톰은 사건 파일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죠. 민준, 이건 이길 수 없는 사건이야. CCTV 증거에 전과 기록까지 있잖아. 게다가 상대는 레이첼 윌슨이라고? 걔 아버지가 연방 판사야.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톰의 말투에는 걱정보다 포기가 더 짙었습니다. 또 다른 동료 변호사 앤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로펌 평판도 생각해야지. 계속 지기만 하면 의뢰인들이 오지 않을 거야. 하지만 민주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맡기로 했습니다. 마커스 존슨 씨는 결백합니다. 톰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죠. 넌 어떻게 그걸 알아? 만나보지도 않았잖아.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느낌입니다. 그리고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동료들은 더 이상 말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신이 가득했죠. 그날 저녁 민주는 구치소로 마커스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철창 너머로 마주 앉은 마커스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이 새 변호사라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존슨 씨의 사건을 맡게 됐습니다. 마커스는 민준의 어린 외모와 어눌한 영어를 보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신, 경험이 얼마나 돼? 민주는 솔직하게 대답했죠. 변호사가 된 지 2년 됐습니다. 마커스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작 2년. 그것도 공익 변호사라. 저 레이첼이란 여자는 명문가 출신의 무패 행진 중이라던데.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배어 있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마커스를 바라봤습니다. 존슨 씨,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당신이 결백하다고 믿습니다. 마커스는 민준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소. 하지만 기대는 하지 않겠소. 면회를 마치고 나온 민준의 표정은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타 노트북을 꺼내 사건 파일을 다시 열었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서, 경찰 보고서, 마커스의 전과 기록까지 모든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주차장에 앉아 화면을 응시하던 민주는 문득 무언가를 발견한 듯 영상을 멈췄습니다. CCTV에 찍힌 범인의 걸음걸이였죠. 그는 영상을 천천히 되돌려 다시 재생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범인은 매우 자연스럽게 걸었지만 마커스의 딸 사라가 말했던 내용이 떠올랐죠. 아버지는 20년 전 공사장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다치셔서 조금 절뚝거리세요. 민주는 다시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범인의 걸음걸이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시작에 불과했지만 민준에게는 충분한 단서였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닫으며 작게 중얼거렸죠. 뭔가 있어. 다음 날 아침 민준은 사무실에 출근하자마자 마커스 사건 파일을 펼쳐놓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동료 변호사 톰이 커피를 들고 지나가다가 그의 책상을 보고는 고개를 저었죠. 책상 위에는 이미 수십 장의 메모지와 출력된 서류들이 쌓여 있었고 노트북 화면에는 CCTV 영상이 일시정지된 채로 떠 있었습니다. 톰은 잠깐 멈춰서서 민준을 바라봤지만 민준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키보드만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 젊은 한국계 변호사는 입사한 지 2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동료들 사이에서 존재감이 없었죠. 말수가 적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샌드위치를 먹으며 서류를 보는 그를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게다가 가끔 영어 발음이 어눌할 때가 있어서 법정에서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을 품는 이들도 많았습니다. 민준이 이 작은 공익 로펌에 지원했을 때 면접을 본 선임 변호사들은 그의 이력서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었습니다. 로스쿨을 겨우 졸업했고 변호사 시험도 2번 만에 통과했다는 기록이 전부였거든요. 추천서도 없었고 인턴 경험도 평범했으며 특별히 눈에 띄는 성과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면접 과정에서 민준이 보여준 성실함과 진지함이 마음에 들어서 채용했었죠. 급여는 다른 로펌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민준은 불평 한마디 없이 받아들였고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지만 그가 맡은 사건들은 대부분 승소하지 못했습니다. 공익 로펌의 특성상 어려운 사건들이 주로 들어왔고 민준의 경험 부족은 법정에서 그대로 드러났거든요. 동료들은 그를 성실하지만 능력이 부족한 변호사로 여겼고 민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민준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개처럼 단서를 추적하고 있었죠. CCTV 영상을 수십 번 반복해서 보며 범인의 모든 움직임을 분석했습니다. 걸음걸이, 손동작, 몸을 돌리는 각도, 심지어 고개를 숙이는 방식까지 세세하게 관찰했죠. 그리고 마커스를 다시 면회하러 갔을 때 그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마커스는 분명히 오른쪽 다리를 약간 절뚝거렸고 20년 전 공사장 사고의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 있었죠. 민준은 면회를 마치고 나와서 주차장에서 다시 한번 CCTV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범인은 전혀 절뚝거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2번째 공판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법원 복도에서 민준과 레이첼이 마주쳤을 때 레이첼은 민준을 보자마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녀는 친구인 듯한 다른 검사와 함께 서 있었는데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옆 사람에게 뭔가 속삭였죠. 두 사람은 킬킬대며 웃었고 레이첼은 민준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또각또각 울렸고 민준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레이첼은 팔짱을 낀 채 오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공익 변호사라는 게 이렇게 한심한 건지 몰랐다고. 경험이나 있냐고. 로스쿨은 제대로 나왔냐고 물었죠. 민준의 어눌한 영어 억양을 듣자 레이첼은 더욱 비웃었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미국 법정에서 변론을 한다는 게 우스꽝스럽다고 했죠. 민준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레이첼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지나쳤죠. 레이첼은 그의 반응이 재미없다는 듯 코웃음을 치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손에 들린 파일 가방은 평소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일주일간 그가 수집한 모든 자료가 빼곡히 들어 있었거든요. CCTV 영상 분석 자료, 마커스의 의료 기록, 사건 당일 마커스의 동선을 추적한 지도, 그리고 편의점 주변 교통 카메라 목록까지. 민주는 밤낮 없이 일했고 동료들이 퇴근한 후에도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커피로 끼니를 때우며 화면을 들여다보던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법정에 들어서자 배심원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고 판사 윌리엄스가 법정을 주재했습니다. 62살의 백인 남성인 윌리엄스 판사는 원칙주의자로 유명했죠. 레이첼의 아버지와는 골프 친구 사이였지만 법정에서만큼은 공정함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물이었습니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하자 레이첼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증인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편의점 점원이었죠. 사건 당일 밤 폭행을 당한 2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레이첼은 능숙하게 질문을 이어갔고 점원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의 공포를 증언했습니다.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들어와서 갑자기 자신을 때렸고 금전 등록기를 열라고 위협했다고 했죠. 레이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배심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민준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다가갔죠. 배심원들은 이 젊은 동양인 변호사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편의점의 조명 상태가 어땠는지, 범인의 얼굴을 정확히 봤는지, 범인의 목소리를 기억하는지 물었죠. 점원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조명은 평소처럼 밝았지만 범인이 후드티를 깊게 눌렀어서 얼굴은 잘 안 보였다고,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정확히 어떤 목소리였는지는 기억이 희미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범인이 걷는 모습을 기억하냐고,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이 있었냐고 물었죠. 점원은 잠시 생각하다가 별로 기억나는 게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저 빨리 도망갔다고만 했죠. 레이첼은 지루하다는 표정으로 손톱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의 질문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판사도 민준에게 좀 더 핵심적인 질문을 하라고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계속해서 세세한 질문들을 이어갔죠. 범인의 키는 얼마나 됐는지, 체격은 어땠는지, 옷차림은 정확히 어땠는지 물었습니다. 점원은 최대한 기억을 더듬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증언은 점점 불확실해졌습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CCTV 영상을 재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화면에는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편의점에 들어와 점원을 위협하고 도망가는 장면이 나왔죠. 민주는 영상을 천천히 재생하며 범인의 걸음걸이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절뚝거리는 것처럼 보이냐고. 점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레이첼은 비웃으며 판사에게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대체 무슨 주장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다고, 범인이 절뚝거리지 않는 게 왜 중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죠. 판사도 민준에게 요점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곧 밝혀질 거라고, 다음 증인 신문에서 명확해질 거라고 했죠. 레이첼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초보 변호사가 대체 뭘 하려는 건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여유로웠습니다. 자신의 승리는 확실하다고 믿었죠.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레이첼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하이힐을 신은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승자의 여유가 묻어났죠. 반면 민주는 조용히 파일 가방을 챙겨 복도로 나왔습니다. 사라가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오늘 공판은 잘 된 거냐고. 민주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이라고, 다음 공판에서 본격적으로 반격할 거라고 했죠. 사라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은 너무나 자신감이 넘쳤고 민주는 너무나 조용했거든요. 그날 밤 민주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편의점 주변 지역의 지도가 떠올랐죠. 그는 사건 당일 마커스가 퇴근한 시간과 경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마커스는 밤 10시 30분에 건설 현장에서 퇴근했고 집까지는 도보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사건은 11시에 발생했으니 시간상으로는 충분히 범행이 가능했죠. 하지만 민주는 뭔가 놓친 게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지도를 확대하며 마커스의 퇴근 경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그러다가 한 지점에서 멈췄죠. 건설 현장에서 집으로 가는 길목에 주유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민주는 즉시 그 주유소의 전화번호를 검색해서 메모했습니다. 내일 아침 첫 일로 그곳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죠. 다음 날 새벽 민주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주유소까지는 사무실에서 40분 거리였죠. 도착해서 주유소 관리자를 만났을 때 민주는 정중하게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볼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관리자는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민준이 변호사 신분증을 보여주고 정식 영장은 아니지만 협조를 부탁한다고 하자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사무실로 안내받은 민주는 낡은 모니터 앞에 앉았고 관리자가 사건 당일 날짜의 영상을 재생해줬죠. 민주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밤 10시 45분경 화면에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마커스였죠. 그는 주유소 편의점에 들어가 물 한 병을 샀고 영수증을 받아 나갔습니다. 시간은 10시 50분이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주유소에서 편의점 강도 사건이 일어난 곳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니 최소 10km는 됐습니다. 도보로는 절대 10분 만에 갈 수 없는 거리였죠. 게다가 마커스는 차가 없었습니다. 민주는 관리자에게 이 영상을 복사해도 되냐고 물었고 관리자는 공식 절차를 거치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즉시 법원에 영장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영장을 받으려면 최소 일주일은 걸렸고 다음 공판은 3일 후였습니다. 민주는 관리자에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억울한 사람을 구하고 싶다고 했죠. 관리자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한숨을 쉬며 USB를 꺼내줬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인간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주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마커스가 주유소 편의점에서 물을 사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타임스탬프도 명확했습니다. 이건 결정적인 알리바이였습니다. 민주는 처음으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아야 했죠. 민주는 다시 CCTV 영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인의 체격, 걸음걸이, 행동 패턴을 모두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경찰 보고서를 다시 꼼꼼히 읽었죠. 목격자 진술 중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 목격자가 범인이 도망갈 때
편의점 뒤편 골목으로 사라졌다고 했는데 경찰은 그 골목을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던 겁니다. 민주는 즉시 그 골목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곳은 작은 주택가였고 주변에 몇 개의 상가가 있었죠. 민주는 망설이지 않고 다시 차에 올라탔습니다. 그 골목을 직접 가봐야 했습니다. 도착해서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세탁소와 작은 술집이 있었죠. 민주는 세탁소에 들어가 주인에게 사건 당일 밤에 수상한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저었지만 옆에서 다림질을 하던 나이든 여성이 뭔가 기억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가게를 닫으려는데 골목에서 누군가 헐레벌떡 뛰어가는 걸 봤다고 했죠. 후드티를 입은 남자였는데 굉장히 급하게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 남자의 인상차기를 물었고 여성은 얼굴은 못 봤지만 체격이 건장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다시 거리로 나왔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사무실에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주유소 CCTV 영상, 목격자의 새로운 진술, 그리고 범인의 걸음걸이, 분석까지. 이제 다음 공판에서 이 모든 것을 제시할 준비가 됐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그녀는 분명 강하게 반박할 것이고 배심원들을 설득하려 할 겁니다. 민주는 노트북을 닫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고. 3일 후 다시 열린 공판은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방청석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고 지역 신문 기자 한 명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있었죠. 마커스 사건이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한 겁니다. 정가자가 또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검찰 측 주장과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변호인 측 주장이 대비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거죠. 레이첼은 여전히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오늘은 진한 네이비색 슈트를 입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죠. 반면 민주는 여전히 그 낡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고 두툼한 파일 가방을 양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개정을 선언하자 레이첼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배심원들을 향해 환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피고인의 유죄가 명백하다는 걸 증명하겠다고 했죠. 그녀는 법의학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50대 중반의 백인 남성 전문가는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범인의 키는 180cm에서 185cm 사이로 추정되며 체격은 건장한 편이고 마커스의 신체 조건과 매우 유사하다는 내용이었죠. 레이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배심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배심원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차례가 왔을 때 법정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증인석으로 다가갔죠. 법의학 전문가는 민준을 보며 약간 무시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젊은 동양인 변호사가 자신의 전문적인 분석에 반박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민주는 조용히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영상 분석만으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냐고 비슷한 체격을 가진 사람이 이 도시에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했냐고 물었죠. 전문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모르지만 통계적으로 볼 때 피고인과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질문을 던졌습니다. 범인의 걸음걸이를 분석했냐고 특별한 특징이 있었냐고 물었죠.
전문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특별한 이상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마커스의 의료 기록이었죠. 그는 판사에게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말하며 배심원들에게도 복사본을 나눠줬습니다. 서류에는 마커스가 20년 전 공사장 사고로 오른쪽 무릎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도 절뚝거리며 걷는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죠. 민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걸을 때 오른쪽 다리를 약간 끌듯이 걷는다고, 이건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CCTV 영상을 다시 재생해달라고 요청했죠. 화면에 나타난 범인은 아무런 이상 없이 자연스럽게 걸었습니다. 민주는 배심원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보이냐고. 법정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레이첼은 즉시 반박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를 때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되어 평소와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고, 통증을 못 느낄 수도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약간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의학적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20년간 지속된 만성 부상이 순간적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냐고 물었죠. 레이첼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판사는 민준에게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민준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주유소 CCTV 영상 사본이었죠. 그는 판사에게 이 영상을 재생해도 되냐고 물었고 판사는 허락했습니다. 화면에 마커스가 주유소 편의점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타임스탬프는 밤 10시 45분이었죠. 민주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은 사건 발생 15분 전에 편의점 강도 사건 현장에서 10km 떨어진 주유소에 있었다고, 물 한 병을 사고 영수증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차가 없었고 대중교통도 그 시간에는 운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죠. 도보로 10km를 15분 만에 이동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방청석에서도 웅성거림이 들렸죠. 레이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일어나서 반론했습니다. 그 영상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없다고, 조작됐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주유소 관리자의 진술서를 제출하며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주유소의 공식 보안 시스템에서 추출한 것이며 관리자가 진위를 보증했다고 했죠. 필요하다면 관리자를 증인으로 세울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사는 레이첼에게 물었습니다. 검사 측에서 이 영상에 대해 반박할 근거가 있냐고. 레이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 번째 증거를 꺼냈죠. 편의점 뒤편 골목의 세탁소 주인 진술서였습니다. 사건 당일 밤 늦게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골목을 헐레벌떡 뛰어가는 걸 목격했다는 내용이었죠. 민주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골목을 제대로 수색하지 않았다고, 만약 제대로 수사했다면 진짜 범인을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는 배심원들을 천천히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피고인 마커스 존스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을 수 없었다고, 그는 결백하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법정은 완전히 침묵에 빠졌습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레이첼에게 물었습니다. 검사 측에서 추가로 제시할 증거가 있냐고. 레이첼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기며 뭔가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죠. 판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오늘 공판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공판에서 검사 측은 변호인 측이 제시한 증거들에 대한 명확한 반박을 준비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측에게는 진짜 범인에 대한 단서가 있다면 제시하라고 덧붙였죠. 법정을 나서는 레이첼의 모습은 처음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더 이상 당당하지 않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죠. 반면 민주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라가 달려와서 민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맙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눈물을 흘렸죠. 민주는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진짜 범인을 찾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레이첼이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죠. 분노와 당혹감, 그리고 처음 느껴보는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조용한 동양인 변호사가 대체 누구인지,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찾아낸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레이첼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죠. 하지만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다음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아야 했죠. 그는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범인의 체격, 걸음걸이, 행동 패턴을 모두 메모하고 편의점 주변 지역의 범죄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비슷한 수법의 절도 사건이 있었는지, 같은 시기에 다른 사건은 없었는지 확인했죠. 시간은 새벽 2시를 넘어가고 있었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화면을 응시하던 그의 눈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절도 사건이 한 건 더 있었습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수법도 유사했죠. 민주는 그 사건 파일을 열었습니다. 뭔가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발생한 절도 사건의 피해자는 작은 주류 판매점 주인이었습니다. 민주는 다음 날 아침 일찍 그 가게를 찾아갔죠. 가게는 편의점 강도 사건 현장에서 불과 5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60대 정도로 보이는 히스패닉 남성이 카운터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자신을 소개하자 주인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민준이 마커스 사건을 변호하고 있다고 하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은 자신도 그 뉴스를 봤다고, 전과자가 또 사고 쳤다는 기사를 읽었다고 말했죠.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결백하다고, 자신이 증명하려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일주일 전 자기 가게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밤 10시쯤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들어와서 위스키 2병을 훔쳐 달아났다고 했죠. CCTV를 확인했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고 경찰에 신고했으나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그 CCTV 영상을 볼 수 있냐고 물었고 주인은 컴퓨터를 켜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 범인은 편의점 강도 사건의 범인과 체격이 매우 유사했죠. 같은 후드티에 같은 청바지, 그리고 같은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민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민준은 주인에게 이 영상을 복사해도 되냐고 물었고 주인은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민준은 USB에 영상을 담아 사무실로 돌아왔죠. 노트북으로 두 영상을 나란히 재생하며 비교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걸음걸이, 손동작, 몸을 움직이는 방식까지 모든 걸 세밀하게 관찰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죠. 범인은 왼손잡이였습니다.
물건을 집을 때나 문을 열 때 항상 왼손을 먼저 사용했거든요. 민주는 마커스의 면회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마커스는 오른손잡이였죠. 이것도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건 범인을 직접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는 두 사건 현장 주변 지역을 지도에 표시했죠. 그리고 그 중심점을 계산했습니다. 범인은 아마도 이 지역 근처에 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민주는 해당 지역의 최근 범죄 기록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범죄, 절도, 폭행 사건까지 모든 기록을 뒤졌죠. 그러다가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데릭 존스, 32살의 백인 남성으로 3년 전 도박 관련 경범죄로 기소된 적이 있었습니다. 주소는 편의점에서 3블록 떨어진 낡은 아파트였죠. 민주는 그의 신상 정보를 더 파고들었습니다. 키는 183cm, 체격은 건장한 편, 그리고 최근 직장에서 해고당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즉시 그 아파트 근처로 향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이었고 복도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죠. 민주는 건물 밖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직접 찾아가서 대면하는 건 위험할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 2층으로 올라갔고 203호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건장한 남자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오다가 민준과 마주쳤죠. 남자는 민준을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잘못 찾아왔다고, 친구 집을 찾고 있었다고 했죠. 남자는 별 관심 없다는 듯 지나쳐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민주는 남자의 뒷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걸음걸이가 CCTV 속 범인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죠. 그리고 왼손으로 계단 난간을 잡는 모습도 확인했습니다. 왼손잡이였습니다. 민주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걸 느끼며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타서 한참을 생각했죠.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데릭 존스가 진짜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증명하느냐였습니다. 단순히 의심만으로는 법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민주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를 만나서 데릭 존스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려는 것이었죠. 하지만 형사는 민준의 말을 듣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마커스 존슨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검찰에 송치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용의자를 조사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했죠. 민주는 주류 판매점 CCTV 영상과 걸음걸이 분석 자료를 보여줬지만 형사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법원 명령이 있어야 데릭 존스를 조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좌절감을 느끼며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민주는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데릭 존스가 범인이라는 걸 확실히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때 문득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편의점 강도 사건 당시 범인이 훔쳐간 돈은 $350였습니다. 만약 데릭이 범인이라면 그 돈을 어디선가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았죠. 민주는 사건 발생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의 데릭 존스의 신용카드 사용 기록을 조회하려 했지만 이것 역시 법원 명령이 필요했습니다. 민주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편의점 주변의 술집이나 도박장을 찾아가서 데릭이 그 시기에 돈을 쓴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죠. 다음 이틀간 민주는 편의점 주변의 모든 술집과 당구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데릭 존스의 사진을 보여주며 이 사람을 본 적이 있냐고 물었죠. 대부분은 모른다고 했지만 한 작은 술집의 바텐더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틀 후쯤 이 남자가 와서 위스키를 주문하고 현금으로 $100를 냈다고 했죠. 평소에는 술값도 제대로 못 내던 사람이 갑자기 큰 돈을 쓰더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 바텐더의 진술서를 받았습니다. 작은 단서였지만 의미가 있었죠. 그리고 민주는 편의점 CCTV를 다시 한번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범인이 금전 등록기를 털 때 손에 낀 장갑을 주목했죠. 검은색 면 장갑이었는데 오른쪽 검지 부분이 약간 찢어져 있었습니다. 민주는 이 특징을 확대해서 캡처했습니다. 만약 대릭의 집에서 같은 장갑을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건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릭의 집을 수색하려면 역시 영장이 필요했죠. 민주는 지금까지 모은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주류 판매점 CCTV, 걸음걸이 분석, 왼손잡이 확인, 술집 바텐더 진술, 그리고 찢어진 장갑의 특징까지. 이 모든 걸 조합하면 데릭 존스가 진짜 범인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는 밤낮으로 준비했죠.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제시할 수 있도록 파일로 정리하고 예상되는 반박에 대한 대응도 준비했습니다. 레이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녀는 분명 민준의 증거들을 하나하나 공격할 것이고 배심원들을 설득하려 할 겁니다. 민준은 리허설을 반복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혼자 변론 연습을 하고 동료 변호사 톰에게 레이첼 역할을 부탁해서 모해 법정을 열기도 했죠. 톰은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민준이 준비한 증거들을 보고는 놀란 표를 지었습니다. 이 젊은 변호사가 생각보다 훨씬 철저하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공판 전날 밤 민주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모든 서류가 제자리에 있는지, USB에 영상이 제대로 저장됐는지, 진술서에 서명이 다 있는지 확인했죠.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이 분수령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데릭 존스를 진짜 범인으로 지목하고 배심원들을 설득할 수 있다면 마커스는 자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가는 걸 막을 수 없게 되죠. 민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자신이 반드시 이겨낼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공판 당일 법정은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지역 신문뿐 아니라 방송국 카메라까지 법원 앞에 진을 치고 있었죠. 정가자로 몰린 남자의 억울함을 주장하는 신입 변호사와 무패 행진 중인 명문가 출신 검사의 대결이 화제가 됐던 겁니다. 레이첼은 법정에 들어서며 카메라를 의식한 듯 환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진홍색 슈트를 입었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모습이었죠. 반면 민주는 여전히 그 낡은 검은색 정장의 두툼한 파일 가방만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판사 윌리엄스가 개정을 선언하자 레이첼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지난 공판 이후 일주일간 철저히 준비해왔다는 걸 자신의 태도로 보여줬죠. 배심원들을 향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변호인 측이 제시한 주유소 영상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고, 그리고 그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레이첼은 새로운 증인을 세웠죠. 교통 전문가였습니다. 그는 주유소에서 편의점까지의 거리와 시간을 재계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택시나 우버를 이용했다면 충분히 15분 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었죠. 레이첼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배심원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민주는 침착하게 반대 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그 시간대에 마커스 존슨이 택시나 우버를 이용한 기록이 있냐고. 교통 전문가는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기록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다만 가능성을 제시한 것뿐이라고 했죠.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판사에게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마커스의 휴대폰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밤 택시나 우버 앱 사용 기록이 전혀 없었고 신용카드 결제도 없었죠. 게다가 마커스의 지갑에는 당시 15달러밖에 없었다는 경찰 조서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택시비를 낼 돈도 없었던 겁니다. 배심원들은 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레이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죠. 다음 카드를 꺼냈습니다. 마커스의 과거 전과 기록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절도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범죄자는 다시 범죄를 저지른다는 통계를 제시했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강해졌고 배심원들 중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레이첼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변호인 측이 제시한 증거들은 모두 정황상의 추정일 뿐이라고, 명확한 알리바이가 아니라고 주장했죠. 그리고 배심원들을 향해 물었습니다. 과거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아무 전과가 없는 가상의 범인 중 누가 더 용의선상에 있겠냐고. 법정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이제 민준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서 배심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죠. 검사 측은 과거에 집착하고 있다고, 하지만 진실은 현재에 있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첫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주류 판매점 절도 사건의 CCTV 영상이었죠. 화면에는 편의점 강도 사건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담겨 있었습니다. 같은 후드티, 같은 청바지, 같은 운동화, 그리고 같은 걸음걸이. 민주는 두 영상을 나란히 재생하며 배심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 두 사건이 같은 범인의 소행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었죠. 민주는 계속해서 증거를 쌓아갔습니다. 범인은 왼손잡이라는 점, 절뚝거림 없이 자연스럽게 걷는다는 점, 그리고 사건 발생 며칠 후 갑자기 큰 돈을 쓴 흔적이 있다는 바텐더의 진술까지 제시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주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진짜 범인을 찾아냈다고.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레이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반박했습니다. 변호인이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주장을 하느냐고, 증거도 없이 다른 사람을 범인으로 지목하는 건 명예훼손이라고 소리쳤죠. 판사가 레이첼에게 진정하라고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침착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데릭 존스의 신상 정보와 범죄 기록이었죠. 그는 편의점에서 3블록 떨어진 곳에 살고 있으며 과거 도박 관련 경범죄 기록이 있고 최근 직장에서 해고당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의 체격과 걸음걸이가 CCTV 속 범인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죠. 민주는 자신이 직접 데릭을 목격한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해 그의 아파트를 찾아갔고 그의 걸음걸이와 왼손잡이인 점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배심원들은 숨죽이고 민준의 말을 들었습니다. 레이첼은 필사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건 단순한 추측일 뿐이라고, 법적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소리쳤죠. 하지만 민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사에게 요청했습니다. 데릭 존스의 집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해달라고, 그곳에서 범행에 사용된 장갑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CCTV에서 캡처한 찢어진 장갑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줬죠.
오른쪽 검지 부분이 찢어진 검은색 면 장갑. 만약 대리의 집에서 이 장갑을 발견한다면 그건 결정적 증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판사 윌리엄스는 심각한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레이첼에게 물었습니다. 검사 측에서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레이첼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만약 영장이 발부되고 실제로 그 장갑이 발견된다면 자신의 무패 행진은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제기됐거든요. 판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데릭 존스의 거주지에 대한 제한적 수색 영장을 발부하겠다고 경찰이 내일 아침 수색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이틀 후 다음 공판에서 보고하라고 명령했죠. 법정이 끝나고 복도로 나왔을 때 레이첼은 민준을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냐고, 어떻게 이런 걸 다 찾아낸 거냐고. 민준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일 뿐이라고. 레이첼은 비웃었습니다. 정의라고, 그런 건 이상주의자들이나 믿는 거라고 했죠. 현실 세계에서는 돈과 권력이 이긴다고 당신 같은 공익 변호사가 나를 이길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그녀를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했죠. 두고 보자고. 그날 밤 민주는 사무실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지역 방송국이 오늘 공판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죠. 앵커는 신입 변호사가 진짜 범인을 찾아냈다고 주장하며 법정을 뒤흔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 법정을 나서는 모습이 잠깐 비쳤죠. 민준은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경찰이 대릭의 집을 수색할 겁니다. 만약 그 장갑을 찾는다면 모든 게 끝나는 거죠. 하지만 만약 찾지 못한다면 민준의 주장은 무너지고 마커스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겁니다. 민준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반드시 있을 거라고, 그 장갑은 분명 대릭의 집 어딘가에 있을 거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은 경찰서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색팀이 대릭의 집으로 출발하는 걸 지켜봤죠. 그리고 2시간 후 담당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형사의 목소리가 들렸죠. 찾았다고. 침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검은색 면 장갑을 발견했는데 오른쪽 검지 부분이 찢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형사는 덧붙였습니다. 데릭 존스를 긴급 체포했다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했죠. 민준은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틀 후 열린 공판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가득 찼고 복도까지 방청객들이 줄을 섰죠. 주요 방송국 카메라들이 법원 앞에 진을 쳤고 기자들은 민준을 둘러싸고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조용히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레이첼의 모습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화려했던 슈트 대신 수수한 검은색 정장을 입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죠. 그녀는 이틀 밤을 거의 잠들지 못했던 겁니다. 판사 윌리엄스가 개정을 선언하자 담당 형사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수색 결과를 보고했죠. 데릭 존스의 집 침실 서랍에서 검은색 면 장갑을 발견했으며 오른쪽 검지 부분이 CCTV 영상 속 범인의 장갑과 정확히 일치하는 방식으로 찢어져 있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데릭의 침대 밑에서는
편의점에서 훔친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 2보루와 복권 몇 장이 발견됐다고 덧붙였죠. 형사는 증거물로 제출된 장갑을 배심원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배심원들은 숨죽이고 그 장갑을 바라봤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질문했습니다. 데릭 존슨은 현재 어떤 상태냐고. 형사는 대답했습니다. 체포 직후 조사를 받던 중 자백했다고. 편의점 강도 사건뿐 아니라 일주일 전 주류 판매점 절도 사건도 모두 자신이 저질렀다고 시인했다고 했죠. 도박 빚을 갚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했고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커스가 우연히 근처에 있는 걸 보고 자신과 비슷한 체격이라 의심을 돌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법정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죠. 레이첼은 자리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서류를 제대로 잡지도 못했죠. 판사가 레이첼에게 물었습니다. 검사 측에서 추가로 할 말이 있냐고. 레이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의 자신감을 완전히 잃은 상태였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검사 측은 더 이상 피고인 마커스 존슨에 대한 기소를 유지할 수 없다고 모든 혐의를 취하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고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사람들의 흥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죠. 판사는 마커스를 향해 말했습니다. 피고인 마커스 존슨에 대한 모든 혐의는 기각되며 즉시 석방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마커스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으며 눈물을 흘렸죠. 딸 사라가 달려와 아버지를 꽉 껴안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울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파일 가방을 챙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그를 불렀죠. 판사는 민준을 향해 말했습니다. 변호인의 헌신적인 노력과 탁월한 법률 지식에 감사를 표한다고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준 것뿐 아니라 진짜 범인을 찾아내 정의를 실현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변호인은 어디에서 법률을 공부했냐고. 이렇게 뛰어난 실력을 갖춘 변호사라면 분명 훌륭한 교육을 받았을 거라고 했죠. 법정 앞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민준에게 집중됐습니다. 레이첼도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자신은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했다고 그곳에서 수정헌법 제6조에 관해 연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법정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이라는 말에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민주는 계속 말했습니다. 수정헌법 제6조는 변호인 조력권에 관한 조항이라고 모든 피고인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기든 대 웨일라이트 판례를 언급했죠. 이 역사적인 판례는 가난한 피고인에게도 국가가 변호사를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립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마커스 존슨 씨는 처음 공판에서 제대로 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했다고. 국선 변호인은 형식적인 변론만 했고 누구도 그의 말을 진지하게 듣지 않았다고 했죠. 민주는 배심원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든 판례가 말하는 핵심이라고. 가난하다는 이유로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정의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죠. 법정 안 사람들은 숨죽이고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레이첼은 그 순간 무언가를 깨달은 듯한 표호로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가 왜 공익 변호사가 됐는지,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싸웠는지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 사건을 맡은 건 단순히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돈이 없고 과거에 실수가 있고 사회적으로 약자라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죠. 그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판사는 박수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을 바라봤죠. 공판이 끝나고 법정 밖으로 나왔을 때 기자들이 민준을 둘러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지만 민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마디만 했죠. 정의는 승리했다고,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커스와 사라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커스는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고, 사라는 눈물을 흘리며 민준을 껴안았습니다. 민준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라고, 진짜 영웅은 끝까지 아버지를 믿은 사라라고 했죠. 복도 저편에서 레이첼이 민준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분노는 사라졌고 대신 부끄러움과 자괴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레이첼은 천천히 민준에게 다가갔습니다. 기자들과 사람들이 그녀를 피해 길을 열어줬죠. 레이첼은 민준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자신이 정말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민준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레이첼은 계속 말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승리만을 추구했다고, 정의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성에 기대어 쉬운 사건만 골라 맡았고 진실보다는 승소율에만 집착했다고 했죠. 그리고 민준 같은 공익 변호사를 무시하고 조롱했던 자신이 부끄럽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숨죽이고 이 장면을 지켜봤죠. 민준은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레이첼 검사는 실력 있는 사람이라고, 다만 그 실력을 어디에 쓸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증거는 법정에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이 말하는 거라고, 그 진실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게 법률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죠. 레이첼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자신도 바뀔 수 있냐고, 다시 시작할 수 있냐고. 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다고, 깨달음은 언제든 늦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준은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동료 변호사 톰이 샴페인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죠. 톰은 민준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버드 출신이었다니 전혀 몰랐다고, 왜 그동안 숨기고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민준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학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중요한 건 무엇을 하느냐라고 했죠. 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잔을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민준은 창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봤죠. 오늘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었지만 세상에는 아직도 마커스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게 자신의 사명이라는 것도. 민준은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일주일 후 민준은 평소처럼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마커스 사건 이후 로펌에는 의뢰가 쏟아지기 시작했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 제대로 된 변호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여전히 조용했고 화려한 인터뷰 요청들을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명성이 아니라 일 자체였거든요. 사무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들었죠. 레이첼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수한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고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커피 1잔을 민준에게 건넸습니다. 민준은 고맙다며 받았죠.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직을 사임했다고 더 이상 그 일을 계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죠. 승리만을 위해 싸우는 게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레이첼은 계속 말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많은 생각을 했다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다고 말했죠. 자신은 지금까지 한 번도 진짜 정의를 위해 싸워본 적이 없었다고.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레이첼은 왜 검사가 됐냐고. 레이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원했기 때문이라고, 명문가의 딸로서 당연한 선택이었다고 대답했죠. 하버드에 가고 로스쿨에 가고 검사가 되는 게 정해진 코스였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고 고백했죠. 그저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첼의 목소리는 쓸쓸했습니다.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죠. 15년 전 자신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아버지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식료품점을 운영하는 평범한 이민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절도 혐의로 체포됐다고 했죠. 누군가 가게에서 물건을 훔쳤는데 그 사람이 아버지와 비슷한 체격의 동양인이었고 경찰은 아버지를 용의자로 지목했다고 합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시 자신의 가족은 가난했고 제대로 된 변호사를 구할 돈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국선 변호인이 배정됐지만 그는 형식적인 변론만 했을 뿐이었죠. 첫 공판에서 젊은 검사가 아버지를 강하게 몰아붙였고 아버지는 영어도 서툴러서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버지는 유죄 판결을 받고 3년형을 선고받았죠. 민주는 당시 법정에 앉아서 아버지가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억울함과 절망이 가득했다고. 레이첼은 숨죽이고 민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민준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이어갔습니다. 3년 후 아버지가 출소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자존감과 사회의 낙인 때문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우울증에 시달렸죠. 출소 1년 후 아버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민주는 그때 아버지의 침대 옆에 앉아서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아버지 같은 사람을 만들지 않겠다고, 돈이 없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고 말했죠. 그래서 필사적으로 공부했고 장학금을 받아 하버드 로스쿨에 진학했다고 합니다. 레이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주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로스쿨을 졸업했을 때 뉴욕의 대형 로펌들이 스카우트 제안을 했다고 했습니다. 연봉은 15만 달러가 넘었고 화려한 미래가 보장돼 있었죠. 하지만 민주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그 돈으로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 수 없었거든요. 대신 작은 도시의 공익 로펌을 선택했다고 했습니다. 급여는 대형 로펌의 4분의 1도 안 됐지만 그곳에서 진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말했죠. 민주는 레이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마커스 존슨을 봤을 때 15년 전 아버지가 떠올랐다고, 그래서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레이첼은 한참을 울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도 아프지 않냐고, 아버지를 잃은 상처가 아직도 남아있지 않냐고.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아프다고 매일 밤 아버지 생각을 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 아픔이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 상처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자신도 바뀌고 싶다고, 민준처럼 진짜 정의를 위해 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제안했습니다. 이 로펌에서 함께 일하지 않겠냐고. 레이첼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을 받아주겠냐고, 그동안 민준을 그렇게 무시하고 조롱했는데 괜찮냐고 했죠. 민준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중요한 건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말했습니다. 레이첼의 예일 로스쿨 학벌과 법정 경험은 이 로펌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덧붙였죠. 레이첼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하다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다음 날 민준과 레이첼은 함께 마커스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마커스는 깜짝 놀라며 두 사람을 맞이했죠. 특히 레이첼을 보고는 당황했지만 레이첼이 진심으로 사과하자 마커스는 그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마커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고,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거라고 했죠. 레이첼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고 마커스는 그녀의 어깨를 두드려줬습니다. 사라도 함께 있었는데 그녀는 레이첼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식사가 끝나갈 무렵 마커스가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냐고, 힘들지 않냐고. 민준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힘들다고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라고 했죠. 한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일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어디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마커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민준 같은 사람이 있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하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죠. 민준은 어색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레이첼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한 적은 없냐고, 대형 로펌을 거절하고 이 길을 선택한 걸.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다고, 이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대답했죠. 레이첼은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도 이제 자신의 길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는 편안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지만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낡은 액자 속에서 아버지는 미소 짓고 있었죠. 민주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가겠다고 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빛나고 있었고 민주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석 달 후 작은 로펌의 문패에 새로운 이름이 추가됐습니다. 레이첼 윌슨 공익 변호사. 그녀는 첫 출근날 민준과 함께 사무실에 앉아 새로운 사건 파일을 검토하고 있었죠. 불법 해고를 당한 이민자, 노동자의 사건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읽으며 메모를 했고 민주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과거에 오만했던 검사는 온데간데 없었고 진심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변호사가 그 자리에 있었죠. 레이첼은 고개를 들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건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지. 민준은 미소 지으며 함께 전략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 문이 열리고 마커스와 사라가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죠.
레이처스의 첫 출근을 축하하러 온 겁니다. 마커스는 활기찬 표정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는 건설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채용됐고 이제는 현장 감독으로 승진까지 했다고 했죠. 억울한 누명에서 벗어나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사라도 아버지 덕분에 마음 편히 일할 수 있게 됐다며 웃었습니다. 네 사람은 함께 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마커스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바쁜지.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사건이 많이 들어와서 바쁘지만 행복하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보람차다고 말했죠. 레이첼도 거들었습니다. 민준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자신은 아직 배울 게 많다고 했습니다. 마커스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변호사들이 있어서 세상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했죠. 민준과 레이첼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녁 무렵 마커스와 사라가 돌아간 후 민준은 창가에 서서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주황빛 노을이 도시를 물들이고 있었죠. 레이첼이 옆에 와서 함께 섰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 덕분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고, 이제야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했죠. 민준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레이첼 스스로 선택한 거라고, 자신은 계기를 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미소 지으며 민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밤 민준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다음 주 재판을 준비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사건 파일들이 쌓여 있었죠. 부당해고, 임금체불, 주거권 분쟁 등 약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사건들이었습니다. 민주는 하나하나 파일을 열어보며 메모를 했습니다. 각각의 사건 뒤에는 절실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밤이 깊어갔지만 민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노트북 화면을 응시했죠. 문득 민주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어린 민준이 아버지 어깨에 올라타 웃고 있었고 아버지는 아들을 떠받치며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한 사람을 도왔다고, 내일도 또 누군가를 도울 거라고 했죠. 아버지가 겪었던 억울함을 다른 사람은 겪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민준의 눈에 잠깐 눈물이 맺혔지만 곧 닦아내고 다시 서리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몇 주 후 민준과 레이첼은 법정에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불법 해고당한 이민자 노동자의 사건이었죠. 상대는 대형 건설 회사였고 그들의 변호사는 유명 로펌 소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 레이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준비와 명확한 증거로 무장하고 있었거든요. 레이첼이 첫 번째 증인 신문을 맡았고 민준이 법률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완벽했죠. 판사는 감탄하는 표정으로 두 변호사를 바라봤고 결국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정을 나서며 의뢰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민준과 레이첼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 다음 사건을 준비했습니다. 끝없이 밀려드는 사건들이었지만 두 사람은 지치지 않았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동료 변호사 톰도 두 사람의 모습에 감화받아 더욱 적극적으로 사건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로펌은 점점 활기를 띠어갔고 지역사회에서도 신뢰받는 곳으로 자리 잡아갔죠. 어느 날 저녁 민주는 우연히 뉴스를 봤습니다. 레이첼의 아버지인 연방 판사가 은퇴한다는 소식이었죠. 기자가 물었습니다.
딸이 검사직을 그만두고 공익 변호사가 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늙은 판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실망스러웠지만 이제는 딸이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깨달았다고 그게 아버지로서 바랄 수 있는 최고의 성장이라고 말했죠. 민주는 미소 지으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레이첼도 이 뉴스를 봤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레이첼이 환한 얼굴로 사무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처음으로 자랑스럽다는 말을 들었다고 기쁘게 말했죠. 민주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레이첼은 민준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모든 게 민준 덕분이라고 자신에게 진짜 길을 보여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민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레이첼 스스로 그 길을 선택했다고 자신은 옆에서 지켜봤을 뿐이라고 말했죠. 그날 오후 민준은 마커스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사라가 로스쿨 입학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었죠. 민준처럼 정의를 위해 일하는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했답니다. 민준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선한 영향력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한 사람을 구한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이 다시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이 시작된 겁니다. 저녁 무렵 민주는 아버지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방문이었죠. 묘비 앞에 앉아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약속 지키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을 도왔고 앞으로도 계속 도울 거라고 했습니다. 레이첼 같은 동료도 생겼고 사라 같은 후배도 나타났다고 전했죠. 아버지의 억울함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아픔이 많은 사람들을 구하는 힘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는 묘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문득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겁니다. 이 길이 힘들어도 외로워도 저는 계속 걸어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고 아버지께서 물려주신 유산이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온 민주는 책상에 앉아 다시 서류를 펼쳤습니다. 내일 법정에 설 준비를 해야 했죠.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민준의 사무실 작은 등불도 그중 하나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작은 빛. 민주는 그 빛을 지키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싸울 것입니다. 정의는 때로 느리고 때로 고통스럽지만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여정 위에 민주는 홀로 서 있지 않았습니다. 레이첼이 있었고 마커스가 있었고 사라가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이 함께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